경제 리포트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법 개정안이 1차가 처리된 게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랬는데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의결시킨 게 9월 2일이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통과가 돼서 이 과정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1차 개정안이요.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이사의 충실의 의무 확대, 감사위원 3%를 그다음에 전자조총 제도화인데 그때 이제 빠졌던 게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랑 감사위원 분리선출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나서 시장에서 아니 이거 집중투표제 한다면서 왜 안 하는 거야?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한다는데 왜 빠진 거야?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는 2차 개정안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한 달 이내로 이제 처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차차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시장에서의 요구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1차 때 개정이 안 되다 보니 2차 때 빠른 시간대에서 이제는 여당이 밀어붙여서 사실상 이제 통과가 됐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뭐 야당에서는 뭐 경영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서 사실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 여당에 대한 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2차 개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또 낯설 수도 있어서 왜 이 개정안이 나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1차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사가 있으면 사실상 이제는 그 전에는요, 회사의 충실 의무를 다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사가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주주 중심이 아니라 회사 오너의 입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결정들이. 네. 근데 1차 개정안 때 이게 이제 주주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사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주주 가치 훼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개인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원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1차 때 7월 3일이었죠.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주식시장에서 환호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2차가 들어온 게 이제 집중투표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 전에 이미 집중투표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관에서 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관에서 아예 못 빼게끔 그냥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시켰다라는 것과 감사위원은 당연히 이제 이사진에서 이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데 이 분리선출이 한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명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뭐 반영을 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집중 투표제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일단 집중투표제는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요, 이제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근데 그 기업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예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3명을 먼저 선임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일단 100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각 이사 후보들에게 100표씩만 그전에는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사진을 못 내는 거예요. 어차피 한 사람당 100표씩 나눠서 내니까요. 그런데 이제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나에게 이제는 3명의 이사진이면은, 이제는 3명 곱하기 100표 해갖고 300표가 나한테 있는 건데, 그전에는 100표 나눠서 300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300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사진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사 후보를.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몇몇의 뜻에 맞는 소액주주들, 이 이제 힘을 합치면은 최소한 한 명 정도는 그 원하는 그 이사진을 이사회에 이제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분이 이제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또 대주주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이제는 그 주가가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오너의 중심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개인 주주들의 좀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중투자제가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예.
그동안 사실 이게 우리나라 98년도에, 그러니까 1998년도에 상법이 이 집중투자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에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관에 집중투자 안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사문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근데 이거 요번에 이제 2차 개정 때가 상법 개정 때 이걸 의무화한 거예요. 그냥 의무화. 무조건 해라. 예.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집중표제가 들어오면 그 오너는 좀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사진을 뽑았을 때 그 오너의 입김이 굉장히 셌었는데 소액주주들이 이제는 한 명 몰아붙이기, 한 명에게 몰표를 주니까 이게 원하는 이사진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는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소액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액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집중투표제의 특징은 한 명 갖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이제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 구심점 역할을 해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깃발 하나 걸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설득을 하고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이제는 이사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게 경영권 흔들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말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해서 이 경영권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영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싫어했었고, 그다음에 경영권이 불안해지죠. 그다음에 이사 내 파벌이 또 형성되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사결정이 지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무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영계에서는 반대를 했었던 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는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경영계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는 잘 처리를 할지 내부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있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까?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네. 네, 실제 이제 집중투표제가 만약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됐잖아요.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KTNG라든지 J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가요. 이런 그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을 지원으로 통해서 집중투표제를 활용해서 이사회 구성을 바꿨거든요.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사진 구성이 바뀌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사례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아예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집중 투표제에 의해서 이사가 선출이 되면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결국 네. 주주 친화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배당을 늘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는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제 세력이 생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번 선거 개정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네.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더 강한 상법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여당에서는 이제는 더 강한 상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상법 개정 때 집중투표제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이걸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불만이 있었죠. 많은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는 이게 더 집중투표제가 굉장히 또 강력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강하다. 좀 센 이제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지금 이게 실행이 됩니까? 이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고요. 네. 1년 후에 이제는 강하게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일단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소액 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이사진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만약에 이사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주주 가치 제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뭐 배당을 잘 안 해준다든지, 뭐 추가 이익이 나와도 자본이익이 있어도 사실상 이걸 배당 성향을 낮추고 오히려 네. 이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소액주주들은 일정 부분에 이제 배당액을 늘려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가 되고 그다음에 주주가치의 제고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전적 이득이 소액주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도 좀 효과라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다 그러면 오너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거버넌스가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지배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외국계 이제 자본들이 이거에 네. 갖고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상법 개정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지배 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기대치를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외국 투자 자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은 좀 열어놨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사 구성에 몇 퍼센트나 들어올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까? 아, 그런 거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 명 아니면, 일단 이게 집중투표 된다고 그래갖고, 네. 이게 뭐, 한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지금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집중투표가 돼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랑 소액주주가 만약에 힘을 합친다 그러면, 잘하면 한 명 정도는 이제 이사진에 둘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은 나오거든요. 그럼 대부분 네, 결정을 과반수로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거의, 보통 이사진이 한 7명 됩니다. 한 기업의 상장 기업에 한 7명, 8명 정도 되는데, 네. 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두 명 정도? 예, 왜냐하면, 네. 이건 소액주주들이 좀 문제긴 하는데, 막상 또 힘을 합치다 그러면 또 안 합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얼마나 실현이 될까. 근데 일단 첫 걸음을 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조금 저는 상법 개정안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시장에서 원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네.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연초에 좀 올랐던 이유가 사실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사실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한 반대를 했었어요. 네. 어느 쪽에 그럴 서 수밖에 있는 없는 게 거죠? 이제는 예. 이게 경영권 흔들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경영 자율성을 흔들고 시장 효용성을 중시하는데 이게 시장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기업이 이제는 뭐 결정을 하는데 의사 결정하는데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 환경이 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좀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근데 시장에서 원했던 거는 상법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에서도 아무리 반대한다라도 이게 시장에서 원했던 일이에요, 사실. 네. 뭐 잘 흘러갔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죠. 사람의 수로 놓고 보면 당연히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들이 훨씬 많은 거고 경영 쪽에 있는 그 오너들은 수가 더 적잖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건 훨씬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분포도로 따지고 보면 원하는 사람 숫자는 더 많았던 건데 경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았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들을 우려했던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야당이나 아니면은 경영계에서는 이걸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혼란하게 정도로. 만든다. 네. 네, 그 정도로 얘기해요. 야당에서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렸으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효용성을 흔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오너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미루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질서를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반대했던 거고, 경영계에서는 사실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정권 초기다 보니까 약간 몸을 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놓고 이거에 대해서 뭐,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뭐 그러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분명히 있었고요. 뭐 하지만 이미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네. 뭐 거스를 수 없는 사실 변화의 흐름이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또 한 가지가
그 만약에 정말 이렇게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사실 또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1차, 2차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네. 그래서 저도 일단 해보고 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해주고 나서 그때 가서 만약에 부작용이 나면 수정하는 방안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 경제성을 반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말이었는데 권혁준 평론가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쪽이신 거예요? 상법 개정은 당연히 통과가 됐어야죠.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상법 개정은 그 수익주주들이 그동안 얼마나 눌려왔습니까? 네. 툭하면 사실상 오너들 입장에서 사실 계속 흘러왔던 건 맞거든요. 네. 뭐 배당 성향도 그렇게 낮았고 우리는 그다음에 배당한다 그러지만은 굉장히 쥐꿀 만큼 배당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수익주들이 그동안 사실 눌렸던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 툭하면 유상증자 하잖아요. 네. 아니 그 경영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자본이 그러니까 이게 잉여 자금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거 쟁여놓고 유상증자에서 사실 주주들 주머니에서 다 이제 걷어서 사실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뭔가 유상증자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식 수가 많아지고 주주 가치가 훼손이 돼서 이게 또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주다 보니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우리 시장에. 네.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어책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상법 개정이 저는 뭐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법 개정 내에서의 얘기입니다. 네. 뭐 노동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네. 해봅니다. 노란봉투법은 저희가 따로 다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갈까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는 자사주 소각 부분이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만약에 3차 부분이 만약에 진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의무화되는 거예요. 자사주 이제 소각을 의무화해서 네. 그 말 그대로 자사주가 소각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들어가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들은 당연히 주주의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는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다 보니 뭐 주주 환원 수단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동안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항상 경영 그 오너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럼 이제 오너 지키기가 좀 용이하고 어떤 뭐 분쟁이 생겼거나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좀 활용을 하거든요. 사실 뭐 오너의 지분은 아니겠지만 그 회사의 지분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이거 가지고 이제 경영권 방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소각하지 않고 들고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의무화된 거예요. 말 그대로 만약에 이번에 3차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서 태워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고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 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반기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요것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자사주 소각이면 유상증자하고는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유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네. 자사주 소각은 주식수를 줄이는 거죠. 근데 경영계에서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내가 돈을 주고 내 주식을 샀는데 그냥 다 없애라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이거는 특정 기업들은 또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은 네.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는 뭐 증여세 때문에 네. 사실상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주식으로 보통 납부를 해요. 네. 주식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러네요, 또.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이자도 많아지고 주식세를 못 내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주식 방어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사주 소각을 해왔어요. 아. 네, 일부러 사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대부분 회사는 사실 그렇지 않았고 특정 기업들은 또 자사주 소각을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꼭 자사주 소각을 하는 데서 경영계가 싫어한다 이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개개인의 기업마다 네. 좀 다르겠군요.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당연히 주주 가치는 이제 올라갈 건데 기업 네. 경영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요. 저는 뭐 오너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 가치가 이제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결국에는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 소각을 합니다. 의무화로.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 자본들이 계속 몰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투자하면 자산 소각에 의해서 잉여 자금이 있으니까 그거만큼 투자해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건데 네. 그럼 그만큼 주주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계속 몰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도 그러니까 싫어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물론 이제 초기 도입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그 법적 논쟁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소급 적용 논란이라든지 위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무엇보다 경영권 입장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이 자사주를 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방어 수단 하나 사라지니까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되면 소송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떤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지배구조 투명성도 이루어지고 주주 중심의 경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기업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일단 그거는 좀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금 과도기 정도에 있군요. 외국에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집중투표제나 자사주 소각 이런 게 다 의무화로 돼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집중투표제 나라마다 다릅니까? 네, 나라마다 다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집중투표를 했다가 네. 경영권 방어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없앤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근데 그거는 사실상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있었던 얘기고. 엄청 오래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제 자본 시장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집중투표제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고 정말로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 흔들기가 심해지고 소송이 남발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는 방어책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일단 이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했던 것들이 다 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 자사주 소각은 외국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자사주 소각도 3차 개정했을 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워낙 네. 이것도 경영계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어떻게 논의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먹사니즘, 달사니즘 뭐 신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민생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우리나라 최우선의 과제 뭘로 보세요? 경제 살리기 저는, 어렵긴 합니다만. 네.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일단 뭘 잘 사는 게 잘 먹는 게 이제는 뭐 우리가 못 먹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워낙 민생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 경제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뭐 KDI 같은 경우에는 연 성장률이 0.8%, 조금 올려서 0.9%, 요 정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고 있으면 저도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시장 나가면 돈이 안 돌잖아요. 그나마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풀려서 네. 시장이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심각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소상공인도 너무 어렵고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가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을 보더라도 확장 재정으로 갔습니다. 그런 거 보더라도. 그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린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계획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너무 안 풀리니까. 저도 이제 방송 나와서 많이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재정 씨앗노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씨앗노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우니 씨앗을 지금이라도 뿌려야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게 상황이 안 좋은데 씨앗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빌려서라도 갖고 온다. 빌려서라도 갖고 와서 씨앗을 지금 뿌려놔야 나중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재정 씨앗노시 맞다. 지금 안 하면은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 자체가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게 전 정부 때
뭐 국가 비전에 밟힌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네. 그게 가장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이렇게 국가 비전을 발표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한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늦었다고 봤는데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 네. 예. 물론 불만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만약에 AI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런 뭐 반론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AI에 투자 안 하면은 안 되죠. 네, 못 따라가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AI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특히 우리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뭐 얘기가 나오고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교과서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내수 침체나 디플레이션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은요 기술 투자입니다. 아. 예, 기술 투자예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괜찮았는데 뒤로 후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네. 미래에 대한 투자에 저는 가장 잘한 게 그냥 그거예요. 뭐 재정 투자 그것도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이게 미제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 아, 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맛봤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고 네. 결국에는 목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그게 이제는 그 목표로 갈 수 있게끔 이제 비전을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AI고 그게 네. 기술이고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이런 점들이 좀 다 노사가 한 힘이 돼서 네. 일단 어려움은 같이 풀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